네, 여기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재훈 씨. 좀 긴장했죠. 변호사 딱 맞는데 왠지 이걸 받고 산다 받고 모르는 순간 진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서. 일단은 네. 우리가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일 먼저 우리 위자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남편이 좀 싸울 때마다 유책 사유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있는 거야. 이혼하면 나는 너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거야. 너는 위자료 하나도 못 받아.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정말 위자료를 내가 그럼 하나도 못 받는 건가? 그게 일단 궁금했어요. 네. 의처증이 심하신데 그 사건 이전에도 의처증이 꽤 심하셨던 건지. 그냥 일은 못할 정도? 일만 못하는 정도? 그냥 일만 못하는 정도? 네, 일을 그러면, 와이프 그러면 9월 사건 이전에도 의처증이 꽤 있으셨던 거네. 일반적으로 보면 일을 못할 정도로 의처증이 있으면 아니 일을 못할 정도 의처증 뭐예요? 그것도 그러면 꽤 심각한 거잖아요. 자, 본인이 생각하는 9월 사건 의처증이 폭발하게 된 계기, 네, 좀 많이.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정확하게 7월 27일에 이제 스타기가 시작해갖고 9월 20일에 바람 핀 게 아니라 네. 7월 20. 6일인가 27일에 그때 사귀어서 9월 20일에 제때 걸린 거죠. 발가. 네. 두 달은 되네. 네, 본인이 만약에 생각하시는. 안 걸리지 않았으면 아마 저희 계속이다. 네, 결혼 기념일이 아마 그때 300일인가 200일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대놓고 아니 다 놓으셨다면서요. 어? 다 내려놓으셨다면서요. 근데 이만만 나면 욕 나요. 그때 와이프 반응은 뭐예요? 이혼해달라고. 와이프가 오히려? 나는 무릎 그래서? 꿇고 빌었죠. 내가 진짜 다 잘못한 거 맞다. 오히려? 제발 좀 이혼해달라고. 근데 난 솔직히 너랑 이혼 못하겠다고. 오빠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 잘해보겠다. 아니 와이프는 노력을 하셨어요? 네, 그 9월 이후로 내 노력을 눈에는 하셨어요, 내 많이? 눈에 조금 보였어요. 그걸 조금은 덮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보였는데 그리고 본인한테도 우리 남편분한테도 사과를 많이 하셨어요. 사과를 딱 한 번 했죠. 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정행위를 했으면 그게 이혼할 때 귀책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보면. 예. 그렇죠? 그리고 이혼의 귀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자료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부부관계가 네. 너 때문에 좋지 않았고 그런데 나는 그냥 어차피 안 좋았으니까 바람을 피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어야지 이걸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보복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바람을 피운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로. 그런데 우리 법률에도 정하고 있는 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이혼 사유로 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6개월 이후에는 이혼 사유로 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그만큼 용서를 했으면 이제 사실 부부 사이에 용서를 했으면 다 이제 없었던 일로 하고 지내자 이런 거예요. 네. 이혼 법적으로 봤을 때는 외도가 제일 큰 사건이기 때문에 되게 크게 귀책 사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솔직히 있었어요. 좋다. 나야 오히려 좋지. 좋다. 이랬죠. 그런데 다시 살기로 했는데 내 배우자가 계속해서 그걸 언급하면서 네. 홈캠으로 감시하고 네. 뭐 냄새 맡고 네. 뭐 어디에서 뭐 했냐 너 그때 그 남자가 너한테 뭐 했어 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배우자에게도 새로운 유책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행동인 거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것 같다. 외도가 없어져 버렸다고, 이게. 오히려 이 가정생활, 이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파탄이 되는 귀책 사유가 남편한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거꾸로 됩니다, 이제는. 거기에 따른 위자료를 내놔. 이렇게 하면 남편분이 질 수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보면. 그게. 이게. 안타깝습니다, 보면. 진짜 이 느낌이 싸더라고요. 그냥 사람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뭐 귀신 본 것처럼 등 꿇어서 오싹하다는 게. 안녕하세요.
그러면 사실 제가 확인을 했을 때 남편분이 그 채무를 받아서 아내분한테 주고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남편분 앞으로 채무가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1억이었는데 아세요? 지금 한 5천에서 6천 그 정도 남았을 거예요. 채무를 많이 상환하고 남아있는 채무가 5천에서 6천 정도. 그냥 생활비랑 빚 같은 거 저 있는 거 그냥 갚아주고. 거의 한 주기적으로 계속 뭔가 대출이 생기면 대출을 받아서 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빚도 나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근데 저는 제가 3 하고 남편 7로 했으면 좋겠어요. 채무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 때문에? 제가 강아지 4마리를 보면서 아기도 보고 육아도 하고 틈틈이 일을 하면서 같이 저도 빚을 같이 갚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 9대1, 8대1. 9대? 예, 그걸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정 생활을 계속 꾸리는 상태에서 발생한 채무를 너 혼자 다 책임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아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얘기한 거 아니냐. 돈 좀 벌어오라고. 근데 내가 돈 벌 방법이 뭐가 있어. 예. 거의 뭐 남편이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부가 사업을 할 때 한쪽이 대출을 받아준 경우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내가 한번 줘봐 해가지고 내가 받아서 내가 혼자 썼으면은 그대로 갚아야 할 채무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억울했죠. 그래도 남편도 같이 갚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다 한 게 아니고 같이 공동생활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부 부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500에서 2,000원 생활비로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채무가 5천에서 6천이 있는 거에서 3, 4천이 남는데 3, 4천은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채무 받아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3,500은 나누는 게 아니고 내가 남편한테 부담해야 되는 단독 채무인 거예요. 네. 응. 2천만 원이 공동생활에 썼으니까 이거의 반절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남편한테 4,500을 줘야 돼요. 재산 분할로. 냉정하게 재산 분할은 우리한테 불리하다.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된다. 그냥 내가 잘못한 거니까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다 저한테만 불리하게 적용되니까 좀 억울했어요. 많이. 그러면 이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저는 1,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왜냐면 네. 아까 말했듯이 제가 강아지도 돌봤고 집안살림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위자료도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에 하신 거는 맞는데 그런 게 계속 이제 조금씩 뭐가 생기고 해가지고 채무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위자료를 우리가 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자도 안 받을래. 주장을 안 할게요. 근데 우리가 주장 안 한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청구하면 줘야 돼요. 이거는 2, 3천 나올 것 같은데요, 위자료도. 네, 그렇게 많이요? 그 이혼 소송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따져봐도 이혼을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렇죠. 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 큰일이죠. 네. 그 말은 우리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불리하니까 나중에 남편이 잘못하면 그때 이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남편이 하나만 걸려봐라 나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하고 가시고요. 그럼 우리 재산 분할하고 양육하기 전에 네. 우리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다라고 혹시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경제적 문제? 네. 그러니까 제가 빚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결혼을 했고 네. 아내한테 좀 대출을 받게 만들어서 또 내게 하고 근데 왜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때는? 저는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그 왜- 그렇게 네.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네. 마음이
그냥 미안하고 내가 사고를 안 났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라던가 뭐 제가 모아놓은 게 있었다거나 이런 거 그런 마음인 거죠 뭐. 네. 미안해. 맞아 미안해. 고마워졌어. 고마워. 아,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지 뭘 반찬이 뭐 많이 없어요. 모범이 될 만한 말투를 쓰세요. 맞아요. 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제가 법적으로 하나하나씩 말씀 안 드리고 첫 번째 채무를 좀 지고 결혼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내가 사기 결혼한 거 아닌가? 네. 아내분께서 이거 가지고 결혼을 취소하겠다. 사기 결혼이니까. 그럼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정도 가지고 사기 결혼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화가 났을 때 했던 말들 중에 예. 자신이 뭐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도 여러 번 전화해보고 여기저기로 또 주변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이건 사기 결혼이 맞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아 그러냐? 아, 또 미안하다. 뭐 이렇게 넘어가곤 했는데 변호사님 말씀 다른 거군요. 아, 그럼요. 제 말이 맞아요. 예, 어떤 변호사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말이 맞고. 네. 그럼 자, 이거 제가 판례 문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면 네. 비록 피고가 대부업체입니다. 네네. 돈을 빌렸다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소 줄여서 말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너 빚 좀 있는 거 나 얘기 안 하고 결혼했잖아. 아니 있다고 얘기했어요. 있다고도 심지어 얘기하셨어. 그럼 아예 이거는 기망의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원죄라고 생각하시는 내가 애초에 결혼할 때 이걸 이행 못했다라는 그 원죄 의식에서 먼저 벗어나셔야 돼요. 그건 결혼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네. 아내의 말만 믿고 듣고 조금 아 그런가 사기 결혼이 맞는 건가 성립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채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만난 변호사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미안한 감정을 갖고 사는 건 맞지만 법률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결혼 취소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편 때문에 제가 빚까지 지게 됐거든요. 네. 혼인 취소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슬펐다. 억울한 마음 있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분이 생각하실 때는 네. 나의 유책보다 남편분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남편은 어머니, 시어머니 편만 들고 남편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네. 그러면 1시간 뒤에 또 물어봐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서. 남편이 그리고 거짓말을 좀 잘해요. 어머니랑 연락을 안 한다고 했는데 연락을 저 몰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네. 뭐가 있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아내분이 남편의 유책 사유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네, 다 과거 얘기잖아요. 원래 이혼할 때에는 네.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네. 소송을 하는 것이긴 하죠. 네. 근데 저 만나기 전이나 임신했을 때나 그냥 거의 나쁜 말로 말하면 기둥서방? 그냥 먹고 노는 그냥 돈이 있는데 왜 내가 그러니까 보통 기둥서방이라고 하면은 아내한테 돈을 받아다 쓰고 네, 제가 있던 네. 돈을 갖다가 남편한테 거의 밥 사주고 놀고 제가 산후조리원을 못 갔어요. 네. 네. 어떻게 되는 건지 금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냥 일단 결론 먼저 네. 전반적으로 네. 말씀드리자면 네. 남편의 유책이라고 주장해서 네. 우리가 위자료를 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 보여요. 하나도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이게 아내분께서 말씀 주신 것들이 아, 그리고 한 가지 네. 더가 그
아파트 또 세를 줬었어요. 네. 근데 1,050만 원에 세를 줬었는데 네. 그거를 저 몰래 다 써버린 거예요. 네. 거의 그것까지 제가 고려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섭섭하고 한이 될 수는 있죠. 네. 그런데 과거의 일이라서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아예 남편의 유책에 네.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남편의 유책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아내분의 유책이 없느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위자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저희 엄마도 폭행하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 봤는데 어머니도 나도 때렸지만 네. 어떻게 장모를 갖다가 싸대기를 때려. 잘못된 거지. 당연히 다 잘못된 거지. 아무리 나도 때렸지만은 쌍방인 거죠. 그러면은 그 아기 신생아 때 네. 저희 엄마한테 욕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거는요? 일단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아내분이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비해서 네. 아내분의 잘못이 네. 너무 커요. 네. 대표적으로 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혼에서의 유책 사유가 될 뿐만 아니고 형사적으로 우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는 근데 제 차도 막 부시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네. 근데 네. 우리 아내분도 만만치 않아요. 아내분도 만만치 않아요가 아니라 아내분의 유책이 현재 시점에 훨씬 더 커 보여요. 네. 저도 영상에 안 나온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확실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양육비. 양육비. 양육비는 124만 원 이렇게 받는 걸로 하고 끝이 냈었어요. 이혼하고 2년 정도 동안 양육비 받은 적이 없고 4, 5개월 전부터 받게 되었어요. 적을 때 한 49만 원? 그 정도 줬었고 그 정도 줬었어요. 제가 양육비 못 받은 거 대충 계산해봤어요. 한 4,400 정도, 4,400 정도거든요. 네. 근데 아이 아빠가 경제 능력이 없어서 양육비 밀린 걸 못 줬을 경우에 혹시 네. 구치소에 이제 우리가 근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양육비를 계속해서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앞에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너 양육비 줘야 되는데 양육비 지급하지 않고 있잖아. 빨리 이행해 하고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안 주면 그다음에 감치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과태료, 감치 이런 게 다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양육비 안 줘, 나 배째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제 법률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바로는 못 넣는 거네요. 바로는 안 돼요. 바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에서도 양육비 안 줘서 바로 범죄자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기회는 주는 거죠. 법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지내다 좀 많이 꼴 받으면 신청해서 넣을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만약에 지급이 안 되면 네. 심한 경우에 징역까지 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그렇죠? 네. 가장 최근 사례가 있어요. 그게 158개월치가 밀린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1억 거의 6천만 원을 밀렸는데 징역 4개월 갔습니다. 징역 4개월 갔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신경을 진짜 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가 얼추 계산을 하니까요. 4,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전부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법률상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엄청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4,400만 원을 안 줬구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금액이 나오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진짜 계산 안 해보고 이렇게 금액이 커졌나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서 좀 생각 좀 하고 살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압류를 한다던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그래도 자발적으로 지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궁금한 것이 두 분이 이제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서로 정했을 거 아니에요? 정한 게 있죠. 네,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그 양육 그 기준 네, 산정 기준표 보고 그걸 그렇게 한 만드신 거였대요? 분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저 그때는 판사님이 네. 근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 정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판사님이 양육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세요. 본인이 그거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제 중요하니까 그렇죠. 양육비는 중요한 문제니까. 소득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산정했어요 그때? 영원에서 이렇게 돼 있길래 제일 낮은 그거, 구간으로 네, 했어요? 62만 원. 62만 원. 아내 부담 부분을 안 뺀 것 안 같네요. 빼고 안 빼고 그냥 했나 보다. 남편으로 그냥 다 몰빵시켜 버렸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과하게 잡힌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너무 많이는 아니고 조금. 과하게 네. 양육비는 이제 내가 양육을 안 하니까 하는 분에게 양육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양육을 저분이 다 빨 근데 그 원래 거의 제가 했거든요. 원래 지금 다 했고 최근에만 조금 조금 했다. 했다.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했다. 상당히 좀 하긴 했다. 하긴 그렇죠? 했죠. 상당히 하긴 했다. 했으니까 까줘야죠 그러면. 아주 뭐 소장님께서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아시겠지만 상당히 양육을 많이 했어요 본인이. 면접 교섭 주 1회임에도 불구하고 주 7회를 거의 가면서 애 등하원 다 시키고, 그렇죠? 다 시키진 않았어요. 거의 다 시키고, 거의 거의 다 다 상당히 좀 많이, 좀 조금 많이, 그렇죠? 조금 많이 시키고, 봐요. 조금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집에 가사일이나 그것도 일정 부분 또 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당한 금액을 사실 좀 재해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좀 조정이 될 필요는 있겠다, 당연히. 뭐. 그러면 혹시 아빠의 생각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 한다면 제가 이제 만약에 일을 하고 기다려주겠다 다 갚을 때까지 한다 하면 그래도 한 3,500까지는 줄 수는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줘, 갑자기? 3,500까지 줘. 한 3,500까지는 줄 수는 있어가지고 양심 있게 그래도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900까지 깐 거예요? 받아드리겠습니다. 3,500?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아는데 또 결국엔 말로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어서 믿지도 못하겠고 거짓말 같긴 했었어요. 저분이 일단 뭐 지금 당장 직업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애를 계속 보면 그 액수는 까줘야죠. 그거는 계산을 해서. 저희가 5월 달에 이사를 가거든요. 근데 그 김천으로. 아 다시 가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떨고 갈 거라서. 떨고 가요? 근데 얘 돈을 벌 때까지는 네. 케어하고 가사 도우미 하면서 네, 좀 양육비를 까는 게 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갈까요? 육아하고 가사 도우미 전담하면 한 달에 그분들 월급 뭐 300 이상은 된다고 봐야 돼요. 100 이상 되죠. 그러니까 1년 봐주는 걸로 봐주고 딱 까지겠네. 그럼 봐주지 마. 그럼 그리고 돈으로 조금 이렇게 조율하시면 네. 되죠, 그거는. 네, 그때 가서. 맞습니다. 저야 뭐 솔직히 돈 드는 게 없고 몸으로 때우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왕 할 걸 그냥 육아할 때도 몸으로 때운다는 생각으로 행동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날입니다. 네. 네, 일단은 우리가 이혼할 때에는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이렇게가 문제가 됐는데요. 자녀는 우리의 전혼 자녀이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위자료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아내분이 생각할 때에는 남편분의 유책 사유 가장 큰 거 어떤 거 있으세요? 거짓말이. 거짓말하는 거. 모든 사사건건에 좀 거짓말이 많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거짓말로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이혼을 선택하겠다. 그거를 이제 좀 전달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거짓말이 뭐예요?
무슨 거짓말? 채무가 있는데 계속 속인 거? 네, 그것도 이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거짓말을 좀. 일상생활은 무슨 거짓말 하세요? 약간 이거 했어 하면 내가 안 했어라고 했는데 제가 해놓고도 안 했어가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혼날까 봐? 혼날까 봐도 그랬던 것도 있고 회피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요. 있고. 네. 부부 생활이 아시겠지만 뭐 아주 큰 건 아니더라도 네. 부부 생활은 신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되니까 하시면 안 돼, 그렇죠? 네. 그냥 작은 거짓말 때부터 그냥 내가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넘어가니까 결국에는 빚마저도 나를 끝까지 속인 거잖아. 그러면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우리 결혼 전에 남편이 아내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빚 있는 거 속이고 뭐 이랬던 거였잖아요. 그 결혼 전에 빚이긴 했지만 네. 그 빚으로 인해서 영향이 컸어요. 일단 결혼식만 했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지도 못했고 프로포즈 당연히 못 받았고 네. 신혼여행 당연히 못 갔고 그래서 저는 뭐 부자로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진짜 거지같이 살아보진 않았거든요. 거지같이 살아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진짜 생존까지 휘달렸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으로 빚 상환 다 해내신 거잖아요. 네, 몇 맞죠? 개월 전에. 그런데 결혼 전에 빚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남편이 완벽한 유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저는 실제로 돈을 다 썼어요, 그한테. 아시지 않아요? 맞아요. 네. 신용 불량자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지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네. 제가 늘 하는 얘긴데 상대방의 유책이 나의 유책을 정당화시켜주지 않거든요. 우리 아내 측이 생각할 때 내가 불리한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위자료 관련해서? 때 거?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혹시 그게 돼요? 위자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 맞아요. 그러면 나도 유책이 동등하게 있는 거죠. 위자료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안타까웠어요. 너한테 맞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처음부터 좀 기분 나쁘다고 쳐 때리고 제일 먼저 폭력을 시도했던 거는 저였고요, 일단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조는 저였어요. 네. 원조구나, 우리가. 근데 결혼했을 때 왜 폭행을 처음에 한 거예요? 일단 거의 1년을 투잡을 뛰었었거든요. 한 3-4시간 자면서 교탕을 뛰었는데 돌아오는 거는 폭언역설이랑 그게 상처로 남았던 것 같아요. 거죠. 네. 폭언을 하고 막 이러길래 네. 손을 쓰신 적이 있으신 거네요. 폭행을 하신 적이. 그때는 얼마나 그렇게 심하게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싸대기를 그럼 덩치도 엄청 크신데. 맞습니다. 아내분은 빵을 매일 훔쳤는데 남편분은 거의 은행 강도로 하신 수준이네. 네. 비교가 되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죠? 남편이 그렇게 때리면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남편의 아주 큰 유책이에요. 그런데 나도 남편을 때렸잖아요. 근데 아는데 위자료를 그걸로 인해서 못 받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위자료라는 게 누가 더 잘못한 사람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쌍방폭행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물론 남편분이 우리 아내분보다 체구도 크고 힘도 세서 맞으면 훨씬 아프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분도 남편을 때렸다는 것은 그것도 내 유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아프다고 상대방 잘못이 더 큰 게 아니에요. 이 폭행이라는 것 자체는 그것만으로 그냥 너무너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 소송 가면 위자료 서로 주고받는 거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셨죠? 만약에 주고 싶다고 하면 남편이 그렇게 하면 땡큐죠. 그렇게 말해요. 아 그래.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할 때 당신이 나를 더 마음고생 시켰고 했으니까 내가 위자료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줄 수 있는 한 저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해가지고 말하는 금액을 받고 싶다 무조건. 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아내분이 남편을 그렇게 때리는 게 없었다면 정말 우리가 위자료 3천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 아, 그 정도로 받아요? 그럼요. 우와, 너무 아까워요. 진짜 내가 그렇게 폭력만 안 했어도 내가 챙길 수 있을 거였는데 그거를 제가 법적으로 진짜 알고 있었으면은 진짜 이를 악물고 꼭 참지 않았을까. 특히나 제 성격에 좀 중요하거든요. 전 네. 일로 오세요. 예. 앉으세요. 네. 아이고, 우리 장강재 씨. 엄청 애띠시네. 예. 27살이요. 27살. 예. 상담받고 가사 조사하시고 하시면서 혼도 많이 나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타격감은 없었는데. 타격감 없었어요? 네, 그냥 어차피 욕먹을 거 그냥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갔죠. 평소에 그렇게 약간 타격을 받는 스타일은 아니신 거네. 네, 늘 혼나니까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 캠프에서도. 네. 자, 타격감 없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해 봅시다. 그냥 바람. 외도는 심한 거 없고. 바람이랑 외도랑 같은 거야. 네, 그죠. 나도 헷갈리는데? 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외도가 제일 처음에 일단 지적했는데 외도. 외도. 네, 외도한 거. 나 그러면 6개월 동안 출장 갔을 때 또 옆에 또 딴 타고 있더만. 우리 집 데리고 와서 걔랑 잠을 자. 걔네 집 가갖고 빨래도 해줘. 외도 뭐예요? 그때 뭐 6개월인가 이렇게 아내분이 갔을 아내가 때 6개월이 빈자리를 잠깐 대체식으로 이제 대체? 네, 대체식으로 아내 빈자리를 약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찾아보자 해서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자. 미안함은 있죠. 미안함은 있지만 와이프한테 미안함은 있지. 집에 그때 가가지고 뭐 빨래도 해주고 했다라는. 제가 몸으로 때우지 돈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주기는 아까우니까 몸으로 때우겠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다 돈 내줬어요. 뭘 내줬어요? 무슨 돈을? 기름값하고 뭐 밥하고 이런 거 다 지가 냈어요. 기름값하고 밥하고 다. 돈이 없어서요. 대신 몸으로 갚았다. 딱 좋아. 과거의 잘못이니까 진짜 인정하고. 자, 바람 한 번. 요때. 예. 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자, 좋아. 자, 추궁 들어가요, 이제. 네. 영수증. 모텔 영수증. 불리한 게 아니라 기억이 진짜 안 나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로. 제가 과거를 잊고 맨날 앞을 보는 사람이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딴 얘기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몇 번이에요, 도대체 몇 번? 기억은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몇 명이라는 얘기야.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바람 한 번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모텔에서의 영수증이 나왔다. 시흥 한 번, 천안 한 번. 근데 그게 천안은 어떻게 보면 먼저, 핑계일 천안부터. 수도 있는데 저기 아는 동생 여자, 남자? 남자요. 남자 아는 동생. 원래는 아는 동생 만나러 간 거예요. 동생 집에서 자면 되는데 왜 모텔에 잤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 네. 거기 가가지고 자진 못했다. 네, 그건 좀 그냥 불편해가지고 근처에- 제가. 불편해서. 그때 모텔에서 잔 거고 그 소장님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핑계라고 또 생각할 것 같아서 네, 얘기를 안 한 거구나. 아예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2개라고만 얘기한 거고. 좋아. 그러면 천안은 되네, 해결이. 시흥 갑니다. 시흥 뭡니까? 네, 인정. 시흥은 인정.
시흥은 인정. 뭐예요? 아니 지금 천안은 빼더라도 시흥은 아니 인정하겠습니다. 그 아까 위에 1번 그게 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시흥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이에요? 인정을 하겠다. 그럼 저는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미래를 가자. 보자 우리가. 미래를 같이 가자. 이제는 안 하지 않냐? 안 하지 않냐. 과거는 과거. 어떻게 만난 거예요, 시흥? 채팅? 뭐예요? 그것도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어디로 흘러가요? 아니 이게 어떻게 채팅이 뭐예요? 무슨 채팅? 좀 그런 어플로 해가지고 이제 만났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벌어진 일은 이미 2년은 넘었죠? 2년. 그죠. 2년 넘었죠? 2년 안 됐어요? 요거? 거의 2년 다 돼간다고. 다 돼가? 아직 안 됐어. 얼마나 됐죠 그러면? 저도 몇 년이 되는지 전 잘 몰라가지고. 아니 그때 6개월 빈대잖아요. 2023년 8월이지 결혼식이. 그러면 애매하네. 그러면 잘하면 2년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네. 야, 애매하네. 요거 법률적인 이슈긴 하네. 예? 외도인데, 그쵸? 야, 이게 왜냐면 바람 핀 걸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위자료 청구는 있은 날로부터 2년이거든요. 머리 아프니까 저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머리 아프네. 상간녀한테 제가 정말 캠프에서 만난 아내분들 중에 가장 유리한 아내.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좋아요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내분 입장에서는 제가 바보 같았던 거죠. 내가 너무 혼자 속상하게 다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위자료 청구에 관한 건데요. 네네. 아내분은 우리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자료는 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당연하죠. 네, 저도 아내분이 생각하는 남편의 가장 큰 유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결혼식 올리기 전에도 3, 4개월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의금을 다 빚으로 나갈 정도로였으니까. 결혼한다고 뭘 청첩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이제 다 빚을 그런 식으로 써버린 거죠. 축의금이나 뭐 그런 걸로 다. 왜냐면 벌어야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데 벌지를 않으니까 그 축의금 받은 걸로 빚을 갚고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계속 일을 다니면서 그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또 자기 힘들다는 이유로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아내분 개인회생하게 된 것도 이제 남편분 네, 빚 때문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빌려줄 때 당시에는 자기가 다달이 준다고 했거든요. 힘드니까 어느 순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월급을 벌어서 제 돈으로 그거를 몇 개월을 갚았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남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쇼핑은 또 많이 하시고 자기도 스트레스 푼다고 탁구를 치러 가니까 취미생활을 해버리니까 뭐 집안 자녀 양육도 안 도와주고 지금 다 제로였어요, 그렇죠? 그 좀 경제 활동도 제로, 육아도 제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집안일도 제로였네, 제로. 네. 지금 아내가 이혼 마음 먹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이혼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는 아니지. 우리 남편분의 운명은 그게 이제 제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도장이 강제로 찍힙니다. 그렇죠? 소송을 하면 거의 남편분이 99.9% 져요. 99대 1. 유책 사유가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우리가 뭐 위자료 청구하는 데에는 전혀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에 이런 부분을 재산분할 청구에 조금 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부터 한 번씩. 재산분할 별로 할 게 없는데? 지금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재산이 1억 1천 가량인데요. 1억이 대출입니다. 그런데 남편분 앞으로 개인 대출이 또 6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빼면 1천인데
연애할 때부터 뭐 빚을 내 가지고 남편분 채무도 상환해줬고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분 경제활동 하지 않는데 그걸 다 전대만 해가지고 그쵸 다 하셨고요. 자, 저희가 일단 4천만 원 빌려준 게 결혼 전인가요? 결혼 후인가요? 두 개 다예요. 근데 한 번은 갚았고 결혼 후에 또 빌려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드릴 거는 4천 플러스 알파. 저희는 사실 5천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8천 받아야 되겠네요. 8천 정도가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자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청구하지 않고 한 번에 정리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 8천. 위자료 안 하고 4천 빚 다 해서 8천. 8천. 네. 그 정도는 진짜 그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그 정도는 그래요. 그러면 돼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를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네요. 기존의 영상들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왔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촬영 오기 전에 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온 게 있어요. 보고 왔는데 이게 저희는 임팩트가 있었던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교집합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혜롭게 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 잘 몰라서 변호사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위자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님이 생각하실 때 남편의 유책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어?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패턴을 반복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유가 생긴 게 그 경찰서에서 범칙금이 계속 날라오고 뭐 보험료 안 냈다, 뭐 정수기 안 냈다 다 그런 납부 고지서들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다 뭐 비슷비슷한 구간에서 그렇거든요. 같은 패턴인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은 말 하기 싫죠. 뭐 계속해서 같은 말 하는 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였어요. 이제 그 부분 사실 제가 주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실제로 7월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부터 이미 좀 해결된 문제네요, 그럼. 네,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예정 종이 계속 갖고 있으면서 너 지금까지 우리 이걸로 낸 돈이 얼마다 라는 걸로 계속 저를 어택을 하면은 저는 이거 이미 낸 거지 않냐. 저는 되게 답답한 거죠. 저는 이제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고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점점 더 금액이 늘어나니까 저는 이제 그게. 그럼 가장 최근에는 언제 범칙금 날라왔었어요? 가사 조사 끝나고 나서 한 3건, 4건. 가사 조사는 최근 아니에요? 네, 4건 정도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 VCR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범칙금 가지고 뭘 하니까 대리로 해서 내가 메꾸겠다라는 주장인데 남편은 일을 다 벌려놓고 내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의 주장이니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일단 아내분의 궁금한 질문의 취지는 과태료 날라오고 그리고 미납 통지서 계속 날라오는 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남편이 범칙금 날라오는 거 저 같아도 열받죠. 그런데 범칙금 날라오는 정도로 날라오는 게 반복됐다고 유책 사유가 100% 될까?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또 남편분이 제가 만약에 남편분 변호사라면 범칙금 날라온 거 잘못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낼 돈 메꾸려고 대리운전도 하고 노력했다. 그러면은 야 그래 이 사람은 범칙금은 냈지만 또 이거를 메꾸려고 가장으로서 노력은 좀 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제가 더 말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받았을 때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법률이 정한 게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플랜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는 이제 돈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해결 방안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래 뭐 그냥 네가 마음을 놓고 네가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다 포용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니까 이 제 마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약간 피해의식 자체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지. 왜 내가 이거를 다 안고 가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괴로워요. 지금 생활하시는데 어떤 무슨 병 이름이 뭐지? 신경섬유종. 네, 맞아요. 이라는 병 때문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셨어요? 전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목에 있는 점 있잖아요. 요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돼지반점 같은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건강과 관련해서 몸 밖으로 발현하는 건 없어요? 저는 없었어요. 사실 남편분 같은 경우는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몸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냐? 네. 되지 않아요. 지금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병이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염려스럽다는 마음을 저도 이해해요. 네. 그런데 남편이 유전병을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한 병은 아니라는 또 오히려 반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 아내분이 지금 괜찮다고 해서 영원히 괜찮은 이란 법 없잖아. 이렇게 꼬투리를 만약에 잡게 되면 봐보세요. 제가 방금 꼬투리라고 했잖아요. 꼬투리 잡는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당할 수 역으로 그럼요.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나온 데는 솔직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게 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가 애를 제대로 케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이런 병이 걸린 거 아니냐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비슷한 시기에 남편이 네가 임신 때 네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지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책임 소재를 계속 따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 병원 다니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들거든요. 쌍둥이여가지고. 그래서 또 이게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사실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옥죄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당연히 시어머니랑 남편이 네가 몸 관리 못해서 그런 말 했으면 저 같아도 화가 나죠. 그런데 그 말에 내가 화가 났다고 해가지고 아닌데 너네 집안의 이 병 때문인데 라고 물고 늘어지면서 책임의 소재를 가르려고 하는 순간 나한테도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유책의 사유가. 왜냐하면 남편도 이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암 환자한테 너 왜 암 걸렸어? 니네 집에는 왜 암 유전 병력이 있는 거야? 이걸 좀 닥달하는 게 돼버리면 또 이것도 제가 말릴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우리가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내 무덤을 열심히 파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장기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를 판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2월 달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의료진이랑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에 남편이 진짜 알았는데 속이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그 판도는 뒤집힐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자기 관리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결혼정보 회사에서도 이제 매칭을 할 때 이제는 뭐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까지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하도 그런 거 속이고 결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분이 생각하실 때 유전병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 같다. 맞아요.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았으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서라도 알았어야 되는데 그 맞아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맞아. 자, 유전병을 몰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와이프가 맨날 그러는 게 너 몰랐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증거를 내봐라. 예. 근데 몰랐다는 증거가 몰랐다는 어딨냐. 증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알았다는 증거 네가 가져와 봐라. 제가 와이프한테 말을 하죠. 그게 정확하게 법적 공방이네. 네. 근데 누가 입증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내가 입증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럼 그냥 그래 알았다 치자. 이래도 이거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좋았던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 정당한 이혼이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게 정말 명백해진 순간인 거니까 제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해소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보고 뭐 이런 거 확인했을 때는 뭐 남편의 폭언이나 폭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막 혼잣말로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약간 위협적으로 막 몸을 막 계속 밀어붙인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희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쌍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응을 하기 싫어서 종이에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스케치북에 쓰기 시작한 건데 이제 시간이랑 날짜랑 그렇게 다 적어놓고 한번 얼마나 본인이 심각하게 욕을 하는지 봐라. 그런 것도 당연히 유책 사유가 되죠. 네. 우리 엄마한테 쌍욕하고 애들 있는 데서 쌍욕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유책으로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건 뭐 제가 할 말 없죠. 좋습니다. 아니, 경찰 신고를 자주 하세요? 엄청 많이 했어요. 경찰 신고를 뭐 이유는 뭐예요? 경찰 신고? 제가 욕하면 신고하고. 아, 욕하면 신고해요, 그냥? 네. 실제로 접근 금지도 2달간 당했었어요. 여기서 일단 요건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애들 앞에서 욕하거나 하면 아동학대 될 수가 있어요. 아, 네. 아니, 그냥 부부싸움 했어요, 둘이서. 네네. 목소리도 커지고. 네네. 뭐 욕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가 듣고 있어요. 네. 그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에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들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2020년 3월 10일 대법원 판결에서 네. 정서적 학대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셔요. 아, 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스케치북. 아,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소리 없는 폭언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그거를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 아내한테 욕하고 소리 지른 거 맞는데 아내는 사람을 노이로제 걸리게끔 그걸 다 붙여놨어요. 이러면 그때 유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남편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도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스케치북은 진짜 저는 너무 억울한데 밖에다 써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집 안에 막 남편 보라고 붙인 건데 그게 오히려 소리 없는 욕설이라고 하셔서 그게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다 붙여놨는데 남편이 그거를 떼와서 찢었어요. 찢어서 다시 제가 붙였어요. 붙이는 와중에 우리 아내분도 보통은 아니네요. 그걸 찢은 걸 다 일일이 붙여가지고 또 붙이고. 다시 이렇게 붙이고 있었어요. 네네네네. 붙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라이터를 든 거죠. 근데 라이터를 들었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팔에 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션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몸에 그때는 너무 놀라서 경찰서 전화했을 때 남편이 제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모션을 취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렇게 신고가 크게 들어갔었어요. 실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종이가 보기 싫으니까 종이를 구겨서 처음에 쓰레기통에 버렸죠. 근데 와이프가 다시 고이고이 펴서 올려놓은 거예요. 한 번 더 발자취를 들어 이거를 정말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종이를에다 불을 붙이려는 액션을 취했는데 이제 와이프는 너 내 몸에 불 지르려고 했지 하면서 119에 신고를 한 거죠. 아, 실제로 신고를 하셨어요? 불을 안 질렀는데? 불을 켜지도 않았고 쪽지랑 아내분을 본인을 일체화시키신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투영했네, 그거. 그다음에 차에서 밀려고 했다도 있던데. 임신 한 5주차부터 저한테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요? 네, 점점 수위가 더 높아지고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거나 달리는 차에서. 달리는 차에서요? 네. 그러니까 달리면서 문을 강제적으로 막 열고 밀어버리려고 했다거나. 그게 가능해요? 달리는 차에서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일인 건데 차에서 밀려고 했다는 이제 정말 심하게 싸우고 와이프가 나 그러면 지금 애들 데리고 차에서 내릴 거야. 달리는 차 안에서? 달리는 차에서. 그러면은 갓길에 세워줄게 라고 해서 갓길에 세웠죠. 내려라. 그거예요. 아내분을 민 건 아니고 문을 열었다. 네, 근데 와이프는 이제 너 나 밀려고 했지. 근데 앞에 달린을 붙인 거죠.
왜냐면 시동이 걸려 있었으니까. 아, 시동은 걸려 있었으니까. 항상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시속으로 따지면 별로 안 됐었는데 밀쳐내려고 그랬죠, 이제 운전 중에. 운전을 하면서 밀쳐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너 내려 막 계속 이러면서 이제 신호가 이제 섰을 때 이제 강제로 문 개폐하고 끌어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시속이 아니라 멈춰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때 약간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어르신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다독거리면서 괜찮다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달리는 차는 아니었던 거죠? 30km로 달리다가 그러니까 아내분의 얘기를 제가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달리다가 그러니까 내리라고 계속 이제 싸움이 붙었던 거는 달리는 와중에서도 계속 그랬던 거고 진짜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신호가 섰을 때. 그럼 아내분이 이런 식으로 주장할 때 이런 폭행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이렇게 좀 많이 과장을 하시거나 하세요? 모든 거를 조금 본인 위주로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A라고 말하면은 혼자 B, C, D 이렇게 소설을 써 나가는 거죠. 일단 그 문제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것도 다른 게 이제 아이를 제가 혼자서 보다가 아파트 앞에서 엄청 싸웠거든요. 싸우다가 남편이 화단에서 확 밀쳤어요. 밀치면서 목을 졸랐거든요. 근데 그 목을 말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목에 뭔가 있었어요. 그런 근데 게. 우리가 보통 목을 졸랐어요라고 표현은 정말 어딘가에 밀어붙여가지고 너 죽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목을 조르는 거고 만약에 몸싸움을 하다가 목을 약간 툭 쳤어 울대를 쳐가지고 순간 말이 안 나왔어 그러면 목을 졸랐다고 표현을 하지는 그거는 않거든요. 그렇게 친 건 아니고 실제로 이런 모션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지? 뭐 핸드폰으로 광대뼈 내리 찍었다 그거는요. 그때 애들을 이제 대학병원 데려갔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제 남편이랑 연락이 조금 두절됐는데 저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전화기를 뺏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모서리에 이제 광대뼈가 찍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내리 찍은 게 아니고 뺏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뺏는 과정에서 이렇게 맞아요. 부딪힌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은 고의가 아니었다. 저는 이제 이게 싸움이 계속 연장선이었으니까 고의였다. 그랬었어요. 그 폭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 그 폭행에 관한 부분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들이에요. 그런데 증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실제로 소송에서 폭행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데 주장만 하면 누군가는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핸드폰 들고 있다가 서로 안 뺏기려고 하다가 맞았다. 이런 부분은 쌍방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목 졸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는 이 폭행을 주장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그 정해진 법의 테두리에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괴리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남편분은 이 폭행이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것들이 많고 과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뭐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건 맞지만 아내 쪽에 결혼 생활과 있어가지고 이혼 사유가 훨씬 많아 보여요. 이 종합판으로 다 묶으면 이혼 사유 됩니다. 와이프가 항상 이혼 소송을 얘기를 하면서 난 유책이 없다. 너가 욕을 했지? 난 잘못이 없어란 말을 정말 입에 버릇처럼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전문가분을 통해서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를 들었기 때문에 마냥 불리하지만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저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업무 중에 저한테 전화를 계속해서 제가 일을 못하게 만들다거나 그리고 와이프가 저한테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나 계속 너 전화해서 너 일 못하게 해서 너 회사 잘리게 할 거야. 그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회사 일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많이 화나거든요. 그렇죠. 짜증나죠. 욕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너 욕했어? 오케이, 증거 채집. 경찰 출신이세요? 와이프 핸드폰에 보면 증거 1, 몇 월 며칠 욕함, 몇 월 다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법이 모호합니다, 되게. 업무방해죄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돼요. 너 회사 잘리게 한다, 그건 협박 아닌가요? 협박 될 수 있겠네. 근데 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랑은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남편이 각서라고 되게 이게 마지막에 쓴 각서거든요. 혹시 이런 거를 제가 공증을 받으면은 정말로 효력이 있는 건지. 공증 받아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증은 이 글씨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를 공증해 줄 뿐 여기에 어떤 없는 법률적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이렇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각서도 썼어요. 위자료 청구할 때 추가 증거는 될 수 있죠. 이해가셨죠? 네,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도 이제 그것도 안 될 것 같다, 이것도 안 될 것 같다, 너무 경미하다, 막 이런 식의 답변을 들으니까 약간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아내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아내분은? 그래도 역시 제가 힘들게 한 게 많으니까 아직도 조금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희아님 같은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바람 피운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바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봐볼게요. 근데 나 진짜 안 했다고. 아니, 리졸트야. 그래 거의 할 뻔했어. 근데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거 바람일까요, 바람이 아닐까요? 우리 아내분 생각할 때. 바람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아직도 뭐 스킨십이 있어서 하고 그거 하고 싶었어. 그래서 바람이에요. 관계는 안 했으니까 아니다.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좀 박차고 나왔어요. 네. 박차고 나왔어요, 바로? 예, 진짜로. 네. 마지막 순간에 박차고 나온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첫 번째가 부정행위가 명백해요. 뭐 육체적 관계를 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걸 내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람이 아니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부부간의 정저 의무는 육체적 관계를 꼭 맺어야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정서적인 공간까지도 포함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이렇게 보냈어요. 이성에게 예시로.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그건 바람이에요. 판례가 얘기한 겁니다. 보고 싶어 혼났네. 이러면 진짜 혼나는 거예요, 나중에. 위자료 이런 걸로 금융치료 당해서 혼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사건이에요? 밤에서 그 여자 이름 계속 얘기했어. 그 여자는 그냥 이모셔널 치딩이고 그냥 감정적 바람이고 그냥 그거 맞아. 그 여자랑 나랑 아무것도 없었어. 직장 동료? 예. 신입사원이 들어왔었는데 나이도 젊고 또 나이도 젊고 와이프는 집에서 맨날 바가지만 긁는데 친절하게 얘기도 해주고 예.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요. 호감을 느낀 상태였고 예. 와이프를 좀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도발하려고 왜 너랑 결혼했을까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예. 대화하는 게 더 편해 얘랑. 예. 근데 그 실제 관계는 어땠어요? 얘기만 했고요. 그 중간에 그 여성분이 자기는 남자친구 있다 부담스럽다. 호감을 가졌지만 서로 간에 뭐 정서적 교감을 나누거나 이런 사이는 아니다. 혼자 난리 부르던 것을 저는. 뭐 잠꼬대로 그분 이름도 부르고 아니 그랬다는데. 그거는 뭐예요? 진짜로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수면 상태에서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다. 예. 야, 근데 이거를 이 분과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하는 시기에 그런 잠꼬대를 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인하기가 쉽진 않네요. 아예 없는 사실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네. 남편 그 여자 좋았지만 그 여자 남편 안 좋았어요. 둘이 서로 좋아하는 게 아니면 불륜이 아닐까요?
저는 생각해 그냥 조금 좋아하면 그거 괜찮아. 그러면 뭐 세상에 뭐 예쁜 멋진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남편 거의 3개월 동안 그 여자만 얘기했어요. 그 여자한테 뭐 선물 많이 준비했어요. 뭐 과자 아니면 뭐 작은 거. 저한테 얘기했어. 그 여자랑 아기 나면 더 좋아요. 저는 그때는 임신했어요. 임신했을 때 그런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뭐 감정 팔은 비했어요. 이번에도 정답을 잘 말씀하셨어요. 저쪽이 받아주던 안 받아주던 상관없이 내 배우자가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움직였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거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3천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3천만 원, 그거 중요한 아니야. 그 시간 다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평생 그 상처 있을게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다? 증거로 남아있어야 된다. 말로만 소송에서 주장하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나 그 사람이랑 애 낳으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녹음을 하거나 그 메시지 주고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증거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녹음할 때에는요. 내가 남편하고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면 남편한테 따로 나 이제 녹음할 거야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녹음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합법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랑 전화 통화할 때에도 그냥 바로 녹음하셔도 합법이에요. 그런데 그거 대신 궁금했어요. 그런데 대신에 내가 남편이 혼자서 집에서 뭘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해놨어.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증거를 나중에 뭐 확보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직장 동료 계속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또 저번에 신입보다 더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막 그 신입이 복사하는데 막 힘들어해. 막 물통을 이렇게 나르는데 막 힘들어해. 어떻게 해? 눈이 마주쳤어. 아니요. 어떡하실 거야? 절대로 꼭 먼저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갈 거였습니다. 아니 사실 그런 걸 도와주셔도 돼요. 기계처럼 도와주시고 가면 돼요. 거기서 무슨 멘트를 어머 너무 힘드셨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죠? 네. 좋아요. 이분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그거 후에도 다른 여자도 연락했어. 다른 여자 누구? 당신 옛날 친구. 그 여자 먼저 전화했지만 남편 받았어 완전 뭐 새벽에. 남편분이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하시는. 지금만 해도 삼관왕이거든요. 먼저 연락이 왔어요 거기서. 아니요, 제가 먼저 톡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톡을 하셨더니 연락이 됐고 얼마나? 왜냐면 이런 횟수나 내용 이런 게 중요해요. 그게 부정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2번인데. 근데 왜 와이프분이 이거를 새벽에 계속 통화하고 이렇게 느끼지? 2번인데 한 번 할 때 좀 한 길게? 20분, 30분 정도. 2, 30분을? 무슨 얘기를 통화를 하셨어요? 그냥 잘 지내? 예. 잘 지내를 20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 인사를 그렇게 한 거고. 그렇죠. 처음에 잘 지내.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는 아세요? 네, 그냥 옛날 거. 그냥 옛날 옛날에 우리 이렇게 친구 지금 이거 해 그거 해. 통화할 때 애정 표현하는 소리를 많이 했었나요? 애정 말고 그냥 조금 애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전화를 자주 하고 친근감 있게 통화를 하는 것도 불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거는 뭐 자기야 보고 싶어 이런 애정 표현은 없는데 조금 애교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100% 불륜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그러면 통화를 한 게 다다. 그렇게 보면 이건 바람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닌데 좀 일부러 자극하려고 고등학교 때 이 누나 많이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화가 났나 봐요. 왜 화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유네. 복수심. 복수심? 네. 아내에게 복수심 왜 있는 거예요? 뭐 남들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집에 가면 말 툴툴하지 않나, 신경질 내지 않나 그런 식으로 말투를 그렇게 해가지고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아내가 말을 거칠게 한다. 방송에 나온 건 사실 극히 일부분이고 집에서 저와 단둘이 있을 땐 더 심하게도 많이 해요. 이 바람이라고 보이는 것들도 그거의 일종이다. 아내를 화나게 하거나 반발심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 근데 아내분은 왜 그러면 남편분에게 그런 말을 왜 하게 됐을까요? 결혼하자마자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내분은? 그 외도 사건 이후로. 근데 그 얘기가 남편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건 하나도 정당한 사유가 안 되거든요. 그건 제가 법정 가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 전부 다. 내가 잘못한 거잖아. 네? 아니, 잘못해서 바뀐 거잖아요.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아내분은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남편분이 얘기하는 두리뭉실한 이유보다 아내분이 얘기하는 이유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명확해요. 그렇죠? 그럼 아내분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짝 반발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바로 납득이 갔습니다. 자, 바람은 일단 이렇게 하고. 네, 혹시 이것도 궁금했어요. 그 우리 결혼 후에 뭐 남편 야동 같은 거 많이 봤어요. 뭐 부부 관계 별로 없었어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혹시 포상할 수 있어요? 야동을 보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들 봐요, 야동을. 사실은 야동 어느 정도 보는지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야동 매니아처럼 계속 보는 게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보는 케이스였겠지만 사실은 아내가 주장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야동을 보면 그건 하나의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면은 부부관계 잘 안 했어요. 네, 저는 하기 싫었어요. 아, 아내가 하기 싫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왜냐면 남편 너무 많이 피기했어요. 왜 이 여자 같대 안 돼? 남편이? 네. 우리 부부 관계 하면 나 이 여자만 보고 싶어. 너 보기 싫어. 그런 얘기를 진짜로 했다고요? 네. 단순히 야동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야동을 본다. 그럼 그때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뭐가 있나요, 혹시? 외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예쁜 여자분을 쳐다보고 야. 그냥 안 좋은 습관. 근데 머리 핑크색, 당신도 핑크색 하면 귀엽겠다. 사쿠라처럼. 지금 많이 고쳐서 그 정도고 전에는 아예 대놓고 뒤돌아보고 그랬는데 눈 돌아가는 건 아직 못했었는데. 그래, 봤어요. 봤다 칩시다. 그래서. 그럼 왜 코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옆에 있는데 그럼 왜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ADHD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도 나왔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상하게 와이프 앞에만 서면 아무래도 같이 있고 편하다 보니까 또 반발심입니다. 지금 찬호 씨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조정장 가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지금 제가 왜 그러시냐라고 물으면 나는 ADHD고 뭐 어릴 때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아무것도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저를 설득하거나 저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하면 그럼 실제 가서는 방어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변호사가 포기하면 그거는 누구도 편이 없는 겁니다. 조정할 때 어떤 것들 남편한테 주장하고 싶어요? 이런 거 말씀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제가 했거든요. 독박 육아? 아니요, 사실 저는
제가 독박이란 단어는 좀 싫어요, 사실. 네. 왜냐면 그건 약간 제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 같은 느낌의 단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일을 한 거긴 한데 제가 이 대화에서 갑자기 뭘 느꼈는지 알아요? 어떤 남편분이 옆에서 정말 세뇌를 잘 시켰구나.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요. 저는 이건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독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같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혼자 했다는 거를 억울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세뇌일 수도 요즘에 재판 가서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판사님한테 혼날 수도 있는 멘트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왔는데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니까 아, 정말 그런가? 그냥 내가 바본가? 혼란스러운 면이 좀 있었어요. 아내랑은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좀 하신 거예요? 남편분이 근데 자산이 조금 있으시네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자산이 있는 건? 재산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잘. 재산은 없는 것 같다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남편의 재산 현황을 모르신다고요? 저 정확히 잘 몰라요. 아, 정확히 모른다고? 네. 토지 정도는 물려받은 것 같은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결혼 전에는 빵원이었어요. 부부 생활 하시면서는 결혼 이후에 이렇게 모으신 건데. 그 자산이 저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어요. 저는 사실 얼마큼 어느 정도로 있는지 모르고 제가 그걸로 제가 솔직히 득본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 혹시 사람 일이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만약에 나중에 진짜 이혼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 남편 재산을 모른다. 그때에는 합의 이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그에 따른 내 몫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소송을 통해서 파악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혼과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 어떻게 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혹시? 그냥 반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반. 아내분의 잘못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남편도 좀 멸시하는 게 좀 강했어요. 무시, 그러니까 무시, 멸시? 예. 말투가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말에 용어 쓰는 게 그러시는 건가요? 말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넌 잘하는 거 없다? 넌 못생겼다? 네가 해봤자 그거지. 그런 말들이 늘상 있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모멸감, 자괴감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아내분이 하셨다. 예, 욕이랑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게 평상시에 소통했던 거? 그게 자, 이거 폭언 폭행이 있다라는 거 우리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폭행은 솔직히 안 했는데 이렇게 끌어 당기면서 뭐 상처가 났으니까 뭐 폭력성도 좀 있긴 하죠. 그것도 폭행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아내가 계속해서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계속 긁으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폭발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건데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식사하는 자리인데 서로의 다툼이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당연히. 상추를 잡아서 야, 상추를 맞아라 하고 던졌어요. 근데 상추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펄럭펄럭하다 그리고 이렇게 뚝 떨어졌어. 자, 이 지금 상추 던진 사람 이 행위는 그 우리가 법상 처벌할 수 있는 폭행일까요, 아닐까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대비해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상추 던진 것도 폭행죄예요. 그런 거예요, 법은. 법은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경우 씨가 이렇게 봐봐. 이거 폭행이에요. 아니 내가 뭐 폭행까지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맨날 하던 대로 쥐고 맨날 하던 대로 쥐고 내가 너희 모녀 사이에 그런 대우를 왜 받아야 되는데 네 여보 강 그런 거 다 폭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요. 자, 이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게 무슨 물건이에요? 이 볼펜이잖아요. 네. 근데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가시나요? 그렇게 때리려고 할 때 이 볼펜은 무슨 물건이 됩니까?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요. 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하면 특수 폭행이 돼요. 특수 폭행이 돼요. 예, 못난 행동만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면 네. 무조건 지는 거예요. 폭행이기 때문에. 다짐을 하고 그런 가야 돼요. 걸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범죄라고 평가가 되면 그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자료는 이 결혼 생활이 당신 때문에 깨졌어. 해서 이제 그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깨지게 된 아주 가장 큰 계기는 욕설과 이런 것들에 좀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혹시나 혹시나가 아니고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폭행으로, 거죠. 네. 네네네. 신체에 물리력을 강한 거면 그건 너무나 당연히 폭행이고 말로 얘기한 건 폭행은 아니지만 폭언도 유책사유가 되고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더더욱이 우리가 위자료 청구할 상황은 되는데 제가 그 이혼 소송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 행동이 상대방의 유책을 희석시키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거든요. 근데 우리도 유책이 있어요. 좀 술 드시고 술 취하시면 말씀도 가끔 세게 하시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남편의 유책을 희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유책의 정도가 동등하거나 혹은 남편의 신체적인 이런 폭행의 증거가 좀 더 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건들처럼 우리가 오롯이 피해자야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울컥하더라고요. 굳이 술이 문제 그래 그런데 너가 더 크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다고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또? 예, 인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네. 사실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될 만한 사유가 그럼요. 9년간의 네. 결혼 기간 동안 미치지 않고서야 몇 년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쵸. 저는 이제 돌파구로 이제 찾았던 게 그거였는데 그것마저 이제 유책이다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그것도 제가 당연히 뭐 희석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세월은 묻어놓고 가세요. 일단은 지금의 상황만 봅시다. 이렇게 한다면 되게 억울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준비를 해서 정말 술 이런 거 깔끔하게 지우고 욕설, 폭언 이런 게 너무 난무한다면 어쨌든 위자료 100%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자료는 얼마까지? 1,000만 원 정도?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0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조정으로 들어가면 그 이상을 얘기하고 끌어오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파트가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남편분 앞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재산 분할할 때에는 기여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함께 하면서 공동으로 일궈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내 기여도를 주장해서 퍼센테이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내분은 내 기여도 몇 퍼센트 될 것 같다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하셨을 이제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한 60, 70%는 제가 그래도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의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부부가 함께 공동체로 이 가정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반반의 어떤 기여가 되지 않냐. 반반은 있을 것 같다. 처음엔 5대5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형성돼 있는 재산 자체는 결혼 형성된 초기 재산이에요? 자금 그거 1억으로 지금까지 다 불렸으니까 결혼 초기 자금 1억은 누구의 돈이었어요? 엄마 돈이에요. 엄마 어느 엄마요? 저희 우리 엄마요. 남편분의 예. 엄마. 그래서 그러면 초기의 자금 1억은 남편분의 돈이긴 하네요. 예. 그다음에 지금 경제 활동은 사실 결혼하고부터 아닙니다. 아니에요? 와이프도 많이 했었어요. 아내분도 많이 예. 하셨구나. 예, 한 4년 정도 4년 근데 이때 그 소득의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3대1 정도는 되지 싶었어요.
남편분이 3, 아내가 1?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비율적으로 봐도 남편분이 경제활동을 계속 쭉 더 많이 하신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남편분의 돈 1억이 재산 형성을 시작할 때 초기 자금이 됐고 네. 사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바는 6대 4까지는 우리가 6대 4까지는 주장할 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자녀 둘을 다 케어했잖아요. 그리고 뭐 남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조를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한테 기여도에 유리하기는 하지만 5대5를 받고 싶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50%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을 매수할 때 시댁에서 1억을 도와줬잖아요. 이 1억은 큰 돈이에요. 15년 당시에 1억.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지원이 없었다면 그 집을 못 샀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가 좀 더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40% 정도가 아마 적합한 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당연히 애들 낳고 내 몸 상하고 이거는 돈으로도 환산 못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게 돈으로 환산 못 하는데 정말 돈으로 환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이런 재산 분할에서는. 해서 40%인 거죠. 제가 지금 50%라고 말했던 것 중에서 10%가 지금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조금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 둘째를 낳으면서 맞아요. 네, 맞아요. 피치 못할 맞아요. 사정으로 일을 하지 네.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애들을 케어하는데 소홀했던 부분도 아니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이게 절반도 아니고 더 높다 그분이 가지고 가는 게 그러면은 되게 이거는 여자로서는 좀 많이 좀 저도 여잔데 네, 제가 그 억울한데요? 마음을 이해 못 하겠어요. 네, 너무 억울한데. 제가 여잔데 당연히 그 마음을 이해해야죠.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어찌됐든 이제 어머님한테 시어머님한테 1억을 받아오긴 했지만 제 옆에서 지지를 많이 해주셨던 건 친정 어머니고 첫째 낳고 나서 100일 동안 집에서 같이 어머님이 같이 해주셨던 것도 있는데 돈으로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1억을 지원해 준 건 시어머니고 순천에 살아요. 저희 엄마 순천에 살고 같이 애기 케어하고 같이 기여를 했는데 잘 부부 생활 잘 하라고 기여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일단 1억을 그런 해줬으니까. 부분이 고려돼서 40%. 아 그래요? 네. 40%에서 되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이렇게 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 엄마 지원이 안 들어간 게 아닌데 약간 좀 마음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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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캠프 이제 마지막 날이죠. 네네. 재산 분할 한다면 어떻습니까? 7대 3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현재 소득 원래 제가 지금 육아휴직이 아닐 때 그리고 처음에 뭐 결혼할 때도 아마 그 비율이 그 정도 됐어요. 아니 그럼 얘기해야 되네. 소득 수준도 7대 3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최근에 그치, 7대 3이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뭔가 그렇게 재산을 본인이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할 거라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거라는 조금 믿음이 좀 어느 정도 깔려 있었어서 제가 조금 적었는데 보고 네네네네. 4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근데 보면은 재산 그 가져갈 때 항상 반반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재산 그 분할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원래는 이렇게 결혼 기간이 짧은 신혼이혼인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각자 들고 온 돈을 각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지금은 그게 우리 집 저희 집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경매를 해서 받게 되면 저희 집이 되는 건데 네. 그럼 그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남편이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돼가지고 남편 이름으로 경락 받는다. 그럼 남편 소유가 되는 거고. 그럼 남편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혼하고? 우리 아내분의 기여도가 몇 %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현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현금으로 받아요? 그럼 집은 남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는요? 자동차도 남편 명이니까 맨날 차도 자기 거고 집도 자기 거고 다 자기 거라고 하는데 그럼 다 자기 거예요?
공동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의자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직장을 다녔으니까 항상 그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대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저 프리랜서라서 무슨 명의할 때마다 너는 이것 때문에 돈이 안 나오고 그래서 항상 다 남편 명의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남편이 잘못이다 이러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남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어쨌든 제가 가진 게 없네요. 그러면 재산이 어떤 재산이 어떻게 있는지가 파악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처음에 얼마 들어갔었어요? 보증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계약할 때 남편이 해가지고. 지금 전셋집 결혼하면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혼할 때 돈을 얼마씩 어떻게 부담했는지는요? 그냥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남편이 얼마, 내가 얼마. 결혼식도 하려면 결혼식장 돈도 내야 되고 스드메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때 내가 들어간 돈. 그거 신용카드로 했는데요. 그러면은 신용카드로 하고 갚는 건 그럼 남편이 갚은 거예요? 아니요, 그 같이 돈을 모아서 그거는 같이 갚았는데. 그니까. 그래서 같이 모아서 했잖아요. 같이 모은 돈. 같이 모은 돈?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그러면 일단은 예금, 적금. 내 통장에 들어온 거는 내가 어플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그거 봐요, 지금? 네. 이것도 찍어요? 이거 개인정보인데. 잠깐만, 이게 노출될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400만 원 있어요, 지금. 다 합해서 400만 원이 있어요? 네. 아이고, 400만 원 있고. 남편 재산 또 다른 거, 뭐 보험, 예금, 주식, 뭐 자동차 이런 거.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거 뭐 알고 계세요? 주식도 남편이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천만 원은 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00만 원 그거는 넘게? 네, 자기가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내분, 이렇게 모르면 안 돼요. 응? 진짜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 남편이 다 관리하고 있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혼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해 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어. 그러면 남편 재산이 어디에 뭐가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돈을 관리해서 내가 향후에 애들하고 먹고 살겠죠. 이렇게 붕 떠서 아무것도 모르면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향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어요. 이혼을 하려면 알아야 돼요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이가 있고 이제 30대가 넘은 성년이잖아요. 그렇죠? 혼날만 하죠. 새겨 들었어요. 고쳐야 할 것은. 네. 알려주신 거잖아요, 변호사님이.